안녕하세요.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돈 때문에 큰일을 당할 뻔한 40대 여성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돈 때문에 종례사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은 어떻게든 벌면 되지만 가족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저보고 돈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살았던 얘기를 들으신다면 이렇게 글고 할 수 있나 싶으실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랑 제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차같이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내내 반지에 있는 집에서만 살았지만 그걸로 대해서 불안 적은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빨리 커서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고 돕고 싶었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공부를 잘해왔기에 전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는 공장에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하루에 많아야 5시간 정도 자면 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까지 고생시킨 생각에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때 저는 저희 가족이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 동생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동생 역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몸이 안 좋다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되나?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다니는 게 쉬운 줄 알았어. 그러니 몸이 좀 쉬나지 않을까? 몇 번 말했거든. 몸이 계속 이상한 기분이야. 그때 동생의 말을 그냥 넘겨짚지 말았어야 됐어요. 저랑 친정 엄마는 머리에서 일하고 공부를 해서 잠깐 몸이 힘들어 그런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생에게 가지 말고 쉬라고 얘기했지만 동생은 저희 말대로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다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응급실로 실려왔다. 전화를 받게 됐고 너무 갑작스러운 연락에 저와 엄마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으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죠. 갑자기 응급실로 오셔서 검사를 해봤는데 혈가 너무 낮아서 확인해보니 백혈병으로 확인됩니다. 제 동생이 백혈병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치료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된 건가요? 어떠한 분들 경우에는 완치되기 하지만 사실 많은 확률은 아닙니다. 그럼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좀 괜찮아질까요?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의사분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우선 접수대에 가서 접수한 후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랑 같이 가서 동생 치료비에 대해 물어봤어요. 가끔 암 환자가 집안에 있는 경우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들긴 했는데 금액이 그 정도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선 친정 엄마와 제가 갖고 있던 돈을 다 내고 동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제가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사정하는 게 저희의 일상이었죠. 동생한테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알게 됐나 봐요.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동생이 퇴원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요즘 몸 상태도 괜찮아져서 퇴원 치료해도 된다고 하네요. 오늘 퇴원 소석을 밟아줄 수 있어? 동생이 여기에서 더 치료를 받게 되면 또 빚을 만들게 될 것 같았어요. 이날이 제가 엄마랑 돈을 모아서 밀린 병원비를 갚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치료를 받으면 또 병원비가 밀리게 될 거라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동생도 몸 상태가 괜찮다는 식으로 말해주다 보니 괜찮다는 동생의 말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동생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동생이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저희 집으로 온 지 2주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친정엄마와 저는 가슴에 한이 미쳤습니다. 돈이라도 넉넉하게 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치료도 받고 우리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생을 보낸 날부터 저랑 엄마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아플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벌었고 엄마는 제가 아플 때 돈 때문에 치료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남은 가족은 서로밖에 없었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가정에서 살았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죠.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하셨어요. 너무 일찍 태어나신 것 같으시기만 잘 타서 태어났으면 제이 같은데 비행기 앉아도 돼요. 그래서 저번에 그 땅은 얼마나 올랐어요? 거기 사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시세에서 2배 정도 준다고 하는데 팔 거야? 어차피 나는 그 땅 팔 생각도 있었으니 2배나 해준다고 할 때 팔아버려야겠지. 저희 친정엄마는 부자였어요. 하지만 남들은 늘 아무도 몰랐죠. 딸인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루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똥 되는 경우도 있어. 엄마 보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사입고 싶은 것도 사입으라고 해. 아이, 내가 그렇게 쓰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뭐 하나 사는 법을 못 봤어. 저번 달이랑 이번 달에 땅값만 해도 몇너 더군 될 텐데. 저는 친정엄마가 왜 그렇게 돈을 아끼는지 알고 있었기에 부동산 사장님 말씀에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르바이트만 3개를 뛰며 돈은 벌면서 쓰질 않으니 돈이 눈에 띄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엄마도 저도 어느 정도 돈이 모이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젠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지 못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정엄마는 본인보다 딸을 먼저 보내셔서 그런가 저보다 더 안 쓰면서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기다리며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와 선조처럼 보이는 아이가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보니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엄마 품만의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단 마음이 들었죠. 근데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하루는 저보고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며 괜찮은 남자 있으면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누가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제가 싫다고 하며 거절했었지만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친구들이 권하는 소개팅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소개받기로 했던 이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기 제 명함 내 전 딱히 직업이라고 할 건 없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있어요. 아, 그럼 생활이 안 되지 않나요? 알바라고 해도 시간 많이 뺏기 아일 텐데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저보고 생활력이 대단하다며 칭찬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이대가 비슷한 것도 있었고 남편 역시 돈 버는 것 때문에 결혼이 늦었다는 사실을 듣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36살이었고 남편은 38이었습니다. 둘 다 많은 나이로 볼 수 있다 보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희의 결혼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만난다는 남자가 있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통장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모은 돈이야. 이걸로 결혼 준비하고 신혼집도 사던가 해라. 뭐, 무슨 1억이나 줘? 나도 뭐 돈 많이 있어서 괜찮아. 그리고 집은 우선 전세로 살기로 했으니 경 안 써도 돼. 나중에 이사 가기 편하려면 전세가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갖고 있어. 결혼 자금으로 쓰든 비자금으로 쓰든 내 마음대로 하고 친정 엄마는 1억이나 되는 돈을 건네주셨지만 저는 엄마가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계셨는지 알다 보니 그 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괜찮다고 하며 거절했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언제부터인지
저에 대해서 친정 엄마의 안부를 묻는다거나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요즘 사돈은 잘 계시지? 날씨도 써느라 괜히 이럴 땐 감기 걸리기도 쉽잖아. 저희 엄마가 건강 체질이어서 감기는 잘 안 걸리시더라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건물들이나 그런 것도 있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꼬이꼬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냥 물어본 거라며 얼어 물렸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친정 엄마의 재산이 궁금했는지 알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요. 안 왔죠. 제날 다 같이 음식비하고 차례상을 차린 후 밥을 먹을 때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술을 많이 드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취한 정도까지 마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혀가 꼬을아진 채로 저에게 친정 엄마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결혼 준비할 때 사돈이 너 잘 봐달라고 나한테 1억을 가져다 줬어. 현금으로 1억이 있을 정도면 집에 돈이 얼마나 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라. 사돈 재산이 어느 정도야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께 돈을 드렸던 거예요. 아이, 그렇다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던데 그 정도면 돈이 더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힘들게 고생하는데 차라도 한 대 뽑아 달라고 하면 안 돼. 시어머니 말에 귀가 막혀서 멍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가히 있던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다고 하며 저랑 남편에게 먼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친정 엄마한테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보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니 친정엄마가 앉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할 때 시댁에 1억 줬다는 게 사실이야? 아이,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너가 안 받는다며. 그래서 너희 시댁에 주었지. 그걸 내가 왜 안 받았겠죠? 엄마, 쓰라고 안 받은 거잖아. 근데 그걸 시댁에 가져다 주면 어떻대? 만약 나 먼저 가면 너한테 남은 가족이 누가겠어? 너희 시댁이랑 정서방 밖에 더 있어. 그 돈 받고 내가 좀 더 예쁨 받았으면 해서 준 거지. 친정 엄마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무슨 마음이었지 알지만 다시는 시대에 돈 주거나 하지 마. 엄마가 쓰던가 해. 이번에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더라. 나는 더 이상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엄마도 다시는 시대에 돈 보내거나 하지 마. 친정 엄마는 제 단호한 목소리 듣고 알겠다 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었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쩍 사업하고 싶단 말을 시작했거든. 요즘에는 사업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나도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대박나면 당신도 그렇고 우리 집이나 장모님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디여? 장모님은 혼자 사시니까 돈 어디 쓸 것도 없을 텐데 장모님한테 사업자금 좀 보태 달라고 해볼까? 우리 엄마가 은행도 아니고 차라리 돈을 빌릴 거면 은행을 알아보던가. 해야지. 편도 시어머니처럼 저희 엄마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 전 그건 아니라고 말했죠.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 장모님한테 원금만 갚으면 되고 사업 잘 되면 그때 이자 쳐서 드리면 되니까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랬어. 당신도 괜히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남편한테 엄마에게 돈 얘기 꺼내지 말라고 못을 박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한테 가서 기업고 사업하고 싶다고 말하며 돈 얘기를 꺼냈나 봐요. 하지만 제가 한번 시댁에서 1억 받은 것 때문에 친정 엄마한테 난리쳤던 적이 있으니 엄마는 묶인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며 거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며 수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돈은 돈도 많으면서 사위한테 투자도 못 하신다니. 갖고 가지도 못하는 돈 뭘?
그렇게 꽁꽁 싸매고 계신데 저희 엄마 돈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너라도 사돈 설득을 하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사업자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던 남편도 옆에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장모님한테 많은 돈 필요 없다. 몇 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단칼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묶인 돈이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 엄마게 힘들게 번 돈을 왜 당신이 탐을래? 그리고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몇 억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 정도도 못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섭섭해서 그러는 거지. 장모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한테 친정 엄마의 태도가 서운하다 식으로 말했지만 그건 시어머니나 남편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엄마가 그 돈에 기부한다 하셔도 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둘 다 궁시렁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후 엄마의 말이 씨가 됐는지 뺑소니 위로 갑작스럽게 제 옆을 떠나게 되셨어요. 새벽 시장에 나가던 길이었는데 술을 마신 차량이었지만 사고가 난 차량이 그냥 떠나는 모습을 건너편에서 지켜본 사람이 놀란 마음에 신고를 했기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바로 치료를 받긴 했지만 연가 있으셨고 생각보다 크게 취해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조금 뒤 눈을 떴는데 하얀색 천장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를 확인하려고 오신 간호사가 제가 일어난 모습을 보시고는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얘기 들으시고 기절하셔서 저희가 여기로 옮겨드렸어요. 지금은 몸 상태 좀 어떠세요? 아프신 곳은 없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우선 접수대 쪽으로 가셔서 어머님에 대해 설명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분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서류들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장례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저 혼자 듣는 것도 너무 벅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남편이랑 와서 듣겠다고 말하고는 친정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정 엄마 집으로 가면 엄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빌라에서 아직까지 살고 계셨어요. 그렇게 제가 아파트로 가라고 했다 해도 닭장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싫어하셨고 제 물건이 가득 담긴 방은 간단하게 청소만 하면서 항상 남겨두셨어요. 엄마 방을 둘러보는데 낡은 옷장이 보였고 그 안을 보는데 통장들이 들어있었고 확인해보니 현금으로만 2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등도 안에 넣어져 있었. 그걸 확인하니 엄마가 돌아가신 게 참 더 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친정 엄마 방을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는데 새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사고안 입은 반팔 티셔츠나 후드티 같은 것들도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였으면 엄마 위에서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딸인 저도 엄마를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엄마 집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가 흐르니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장모님 장례식 준비해야지. 병원에서 당신이랑 연락이 안 된다며 나한테 연락이 와서. 아, 마 집에 와 있었어. 금방 그쪽으로 갈게. 아니야, 당신 오늘 정신 없었을 텐데. 우선 집으로 와. 집에서 얘기하죠.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도 와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괜찮냐고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랐을 거야. 그래도 나랑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웬만하면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그때 와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만 해라. 그래. 당신은 장모님 보낸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장례식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 나랑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버거웠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장례를 시작했지만 조문객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를 먹여 살리느라 일만 하시고 누구를 따로 만나거나 하지 않으셨거나 물어보셨어요. 그 생각보다 조문객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일장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3일장으로 내내 하면 그거 다 돈이거든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빨리 이 장례식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알겠다 고 하며 밖을 나가셨어요. 그때 누가 들어오셔서 인사를 드린 후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훌쩍훌쩍 눈물만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 술을 건네어 주더니 근데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소주나 맥주병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병에 넣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소주처럼 투명한 물 색깔을 보이는데 음료 수잔을 들어가 있으니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그 술을 저에게 권하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어떡해? 술 취해서 인사드릴 수 없잖아. 아이,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요? 지금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이거 마시고 한숨 푹 자던가 해. 당신 술 마시면 자는 게 버릇이야. 아, 내 것도 있어. 나 술 센 거 알지? 자기 혼자 먹는 거 외로울까 봐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 자, 한 잔 쭉 마시고 슬픈 기억 다 토론해. 나도 장모님이 이렇게 된 게 믿기지가 않아.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후고 제가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내가 걱정이 돼서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다 보다 싶었고 술 한 잔 정도야 괜찮겠다 생각해서 알겠다고 하면 마시려고 하는 순간 조문객으로 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리에 컵을 고나갔고 저는 다시 마시려고요. 하는 말에는 마침표가 적절히 추가되어야 하는데요. 아래는 한글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하는 순간 주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 그거 절대 마시지 마세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생판 모르는 남이 저한테 남편이 권하지 않는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순간 남편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서 남편과 급하게 잔을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준 술이 뭐가 잘못됐을 리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자리를 바꾸자 남편이 들어오니 그 직원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또 술을 권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마시고 난 후 남편에게 다른 화가 없는 걸 보고 다녔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나 궁금했거든요. 남편이랑 술을 마신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남편 몸이 붉게 올라오며 간지럽다고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찾던 직원이 제 옆으로 와서는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음료 자리랑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분이 음료 숫자 한 곳에다가 뭘 넣더라고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대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이거 며느리한테 먹이면 사돈 재산 다 부리고 되는 거지 이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직원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몸을 돌려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직원이 속고속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장식장에서 일한 지만 넘어요. 보험금이나 재산 때문에 싸움나는 일은 많이 왔었고 음식을 못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음흉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혹시나 싶어서 아까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그런데
직원분의 말을 듣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고 저는 천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알러지를 갖고 있긴 했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피해야 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아왕산염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천식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음식 중 하나였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천식이 심한 편이었기에 이걸 잘못 먹으면 기도가 순식간에 부어 못 얻을 수도 있거든요. 남편은 저처럼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 전신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조심했었는데 음식을 남편이 제가 먹을 뻔한 술에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이 시어머니와 남편들이 한 얘기 들어봤을 때 저희 친정 엄마 재산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역시도 어떻게 알았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알레르기가 심해지니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면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러니? 너, 얘한테 뭐 잘못 먹인 거 아니야? 얘 좀 어떻게 해봐.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냉랭하게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남의 것에 욕심 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뭘 욕심 부리냐? 남편이 나한테 건네준 술 먹고 저러는 거예요. 남편한텐 저렇게 알레르기 발만 올라오지만 저는 까딱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저 음식을 저한테 주려고 했다니까요. 내가 먹었으면 남편처럼 그 정도로 안 끝나요. 뭐, 우리 아들이 준 걸 내가 안 먹고 우리 아들이 먹었다고, 그걸 왜 우리 아들한테 먹?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한테 큰 소리를 내쉬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왜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겠어? 너 사돈이 돈 많이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거 다 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 재산을 왜 어머님이 알고 알보하세요?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 있는데요? 너는 사돈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 아들 명의로 뭐라도 하나 해주면 어디가 덧나 하도 못해 사업 자금 해달라고 한 거라도 해주던가.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였으면 진작 내 아들한테도 뭐라도 하나 해줬음. 내가 이러겠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 식으로 저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선을 해버렸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니. 어머님이랑 한 상에 앉아서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내가 알러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술까지 고난 남편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더 이상 저희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 와중에 남편 상태는 계속 안 좋아졌고 헛머님분한 얼굴로 결국 구급차를 불러 남편과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짐을 꺼내오고 싶었거든요. 밖에서 보니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남편 차도 눈에 안 보여 아직 병원에 있나 보다 싶은 생각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보자마자 잘못했다 고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그때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 고 말하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이혼하기로 했으니 그런 변명 안 해도 돼.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당신 하나 했거든. 아니, 현철이가 오른다고. 이거 진짜 오르는 거라고 해서 갖고 있는 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거야. 현철이 전화도 안 받지. 갑자기 나한테 몇 억 빚이 생겼지. 이러니까 순간 장모님 재산이 많이 있다는 소리에 눈이 뒤집힌 것 같아. 근데
당신, 우리 엄마 재산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나도 몰랐던 건데. 저희 친정 엄마가 돈을 자랑하시는 분도 아니셨고, 저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후 친정 엄마 댁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부동산 관련 사장님이었다. 부동산 땅값이 하면 거의 30억 정도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걸 다 당신이 받을 거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순간적으로 그럼 당신은 조문객의 한 말을 듣고 나한테 그 음식을 먹이려고 했던 거야 라고 생각했어. 당신 알잖아. 결과적으로 당신이 안 먹었고 나도 금방 치료받아서 괜찮으니까 다행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봐.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하는 건데 제발 한 번만 봐줘. 정말 제가 안 먹었기만이었지. 그 직원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전 이렇게 깨어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편은 어쨌든 내가 안 먹었으니 된 거 아니냐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 그거대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결국 내가 갖게 되는 돈이라면 남편이랑도 나눠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다 갖고 싶어서 저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엄마 잃어서 힘들어하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에 더 이상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도 다 포기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남자인 남편에 이길 방법은 없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니까 내가 왜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 어쨌든 당신이 지은 괜찮잖아. 근데 나랑 이혼한다고?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같이 살아야 해? 당신이랑 무서워서 밥도 같이 못 먹게 생겼어. 당신이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해 줄게. 대신 장모님 재산 절반 줘. 그럼 깔끔하게 이혼해 줄게.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달라 말라 난리야? 당신이 사람이야. 아니 양심이 있기라도 해.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해.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 큰 소리를 내니 남편이 저를 밀쳐버렸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은 제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초인종에 울리고 경찰이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남편은 했는지 급계관 가서 경찰들에게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뒤에서 제 소리를 들은 경찰관분들이 놀래서 남편을 밀치고 들어왔고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고는 남편을 그 자리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괜찮냐 고 하며 저를 부축해 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것 같던데 저를 보고 왜 그러냐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그래? 당신 말해봐.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당신이 안 하기는 뭘 하네. 여기 상처 안 보여? 내가 신고한 거니까 넌 조용히 나가. 이제 서로 볼 일 없으니까 남편은 억울하다듯이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은 남편을 제압하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저를 인수해서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한 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저를 찾아오는 부분이 무서웠고 당장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 금지 신청을 진행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있기에 어렵지 않게 승인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엄마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 남편이랑 나눌 것도 하나 없었죠. 경찰서에서는 남편 일에 대해서 합의할 거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합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있어. 거기엔 무서운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우리 아들 다치면 어떡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 그래도 너희 부부로 산 세월도 있잖아. 어머님, 아들은 중요하고 저는 안 중요해요. 그리고 제 눈에는 거기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 그거 아니야. 결국 우리 아들이 먹었던 음식이 우리 아들 몸에 알레르기 증세가 많이 나타나서 그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결국 자업자득인 것 같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무도 아니잖아. 본인이 그렇게 한 거잖아.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해서 제발 전 남편이랑 합의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는 합의하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쉽게 합의하면 또 제 앞에 나타나서 나를 위협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접근 근절 신청이 승인됐을 때 그때 시어머니와 합의를 하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제발 합의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얼마 주면 합의해줄래 하기 시작했어.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합의해야 했는데 그 결과로 시어머니에게 5천만 원 가량을 받게 됐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 결국 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친정 엄마 집을 정리했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올라온 곳에서 60, 70대 어머니들이 입을 만한 옷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친정엄마 옷장을 열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딸이 돼서 엄마 새 옷 하나 못 사드린 게 한이 되기도 해서 저희 엄마 또래 분들이 입을 만한 옷가게를 하나 장만했어요. 그리고 다른 옷가게들 다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이라곤 저 하나뿐이니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친정 엄마가 남겨놓은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저희 옷가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의아하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아니, 옷을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서 남는 게 있어 더 올려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엄마를 일찍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 우리 엄마 같아서 더 챙기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제가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놀러 오세요.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 만나는 사람 없으면 내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 준다니까 괜찮아요. 전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더 좋아요. 자꾸 남자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서비스 안 드릴 거예요. 여자 혼자 옷가게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남자를 소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아요. 저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도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전 아직도 그 순간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남편과 비슷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남자분들의 말소리만 들어도 훔치훔치 놀라는 모습을 보며 남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타지에 혼자 와서 생활하고 있으니 외로울 때도 많았거든요. 그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게 이 사연. 채널이 그래서 제 이야기를 보내 응원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제 힘든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예전에는 과거 일을 생각하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 사연을 보내면서 나도 많이 해졌구나 싶어요. 저는 또 남은 생을 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단단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